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 봄에 이렇게 비가 오면 봄비는 단비라서 참 좋은 비죠. 이맘때 내리는 비가 나는 좋더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 아내는 서울랜드에 간 모양인데 며칠 전부터 걱정을 계속 하더라고. 비가 온다는데 어떻게 하나. 열심히 다른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학교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또 아이들의 기대가 또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학교 급식을 처음부터 계획이 그리 되어 있어서 학교 급식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랜드 가는 것을 강행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야, 비가 이 정도 오면, 그죠? 활동하기 힘들 텐데. 서울랜드 측에서는 개인별로 우유를 다 준다 했다고. 근데 자기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같이 가는 학교가 몇 개 있대요. 아이고, 선생님들도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맘때에 나오는 게 정상인데,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이맘때에 사전 예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뭔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언제부터 딱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깜깜이었는데 이게 왜 사전 예고가 나오게 되었냐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최종 이제 몇 명 뽑겠다는 지역별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최종도 나오는데 우리 국어과는 괜찮지만 좀 작은 과목들 있잖아요. 많이 안 뽑는 과목들. 이런 과목들 중에서 열심히 1년 내내 공부했는데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0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과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 시험 하나만 보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시험 한 달 남겨놓고 0명이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전 예고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전 예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한 이래로 제대로 된 사전 예고가 나온 적이 없다. 아마 올해도 모르긴 해도 7월 가야 아마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월요일에는 예고했던 대로 고전 시가와 산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올해는 이 자료를 이번에는 그냥 하지 말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제 저녁까지 고민했어요. 근데 또 처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안 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하자 싶어서 또 프린트를 내준 겁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끔, 자기 능력에 맞게끔 그냥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빈칸이 많아서 어차피 채우기는 채워야 됩니다. 참고로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 2월에는 문학을 하면서도 현대시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시를 그래도 한 80편에서 120편 정도는 스스로 분석해 볼 줄 알아야 시를 보는 눈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그 말을 까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간 내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 했나요? 진달래꽃에 보면, 진달래꽃은 반어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잖아요. 왜? 반어입니까? 역설입니까? 진달래꽃. 나보게 얽겨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이다.
그게 반어의 역설이에요. 응? 아니, 반어와 역설이 왜 관점에 따라 달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 나보게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려이다. 그게 왜 관점에 따라서 반어와 역설이 되냐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나보게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려이다. 이 반어의 역설이에요. 응? 반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반어죠. 그게 요즘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뿐히 저려밟고 가시옵소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뿐히 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럼 그거는 뭐가 돼? 역설이에요. 왜요? 반대인 것 같아요. 단어로 보면은 들여다보고 가지 말고 같이 있어달라는 이야기 같고 음, 역설로 본다면은 이미 가는 것을 축복해주는 의미가 없나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고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좀 다른가 봐요. 좀 다른가 봐요. 그 어떤 데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런 식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나 봐요, 그게.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저렴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짓이기듯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시 되는 것들도 한번 좀 되돌아보면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냥 내 관점에서 내가 이해한 정도로 있잖아요. 그죠? 이해한 정도로 뭐랄까 어떤 내 주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텍스트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자꾸 이제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것도 보인다고요. 안 보이던 것도 보입니다. 그 안 보이던 것도 보이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작품 볼 때. 그래, 그렇게 보려면 뭐 80편도 좋고, 100편도 좋고, 120편도 좋고, 그렇게 많이 봐야 자기가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자기 주관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 4월에는 소설을 했는데, 내가 소설을 할 때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야기는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소설을 읽는 것을 그 생활을 하는데, 시험 치기 전까지도 나는 소설을 읽겠다.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권하는 게 그거죠. 소설도 계속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1, 2월에 했던 현대시를 계속해서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계속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나름 이제 객관에 도전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소설을 꾸준히 읽으면서 어떤 소설을 이해하는 어떤 감각을 계속 유지해가고 키우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될 일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룹스타디나 또는 매주 올리는 자료를 통해서 5, 6월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전 시가와 산문에 대한 것도 꾸준히 조금씩 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고, 그걸 우리는 5, 6월에 고전 시가와 산문을 조금 더 현대 시나 현대 소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보겠다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우리가 5, 6월에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 2월에 예전에 고전 시가와 산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고전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만큼 그렇게 고전 시가와 산문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나 현대소설을 많이 하지 못하는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 이게 고전시와 고전산문을 먼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빼는 게 맞겠다라고 싶어서 5, 6월에 해보니까 역시나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5, 6월에 고전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은 현대시나 현대소설과 달리 나름 객관적인 답이 좀 내려져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할 때는 나의 주관적 생각을 덧붙이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보편적인 어떤 생각 있잖아요. 그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생각, 여기에 접근한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전 시가나 산문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했었는데, 제가 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문학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전부터 해서 현대까지 그 문학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는데, 문학사로 접근하는 것도 옛날 이야기지 지금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문학사 보는 것을 그렇게 막 권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법에 나오는 수준에서 그 시기별로 문학사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죠? 어떤 사조가 있었는지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죠? 그 여러분들이 다음에 교직에 나가서 중학교 선생을 하면 문학사의 문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문학사의 사도 건드리지 않아요. 뭔지 알겠죠? 아예 평생 문학사를 언급할 일도 없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어디에도 문학사를 다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중학교 다니면서 문학사를 공부한 적이 있는지. 중학교 수준에서 문학사를 건드릴 이유도 없잖아요. 왜, 그죠? 아이들에게 쉽게 말해서 문학의 기본적인 어떤 장르별 요소나 특징을 설명하는 정도로만 그친다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감상하는데 초점 맞추고 있죠. 또 감당에 더 나가면 감상에서 요즘엔 창작하는 데까지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문학사를 언제 접하게 되느냐면 고등학교는 문학을 고등학교에서 일반 선택에서 보게 되는 문학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문학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 가르칠 때 한번 보세요. 문학사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문학사를 가르쳐야 되는지. 막상 해보면 문학사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또. 뭔지 알겠습니까? 문학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조차도 문학사를 다루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약간 파편화된 지식으로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한 고민을 또 문학사가 아니면 어떻게 공부할까를 고민해 보면 우리가 비평론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작가론 중심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뭘 중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바로 장르론 중심으로 보는 거다라고 내가 1, 2월에도 이야기했고 3, 4월에도 시작할 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르론에 대한 것이 그러면 시험에 나오느냐? 장르론은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장르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다 해서 매년 이렇게 논다는 뜻보다는 어딘가에는 나옵니다. 계속해서 숨겨져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장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작품을 보게끔 그렇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작품을 보는데 그 작품이 어떤 장르, 어떤 갈래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고 작품 볼 수는 없잖아요. 왜, 그죠?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장르라 말할 것도 없이 갈래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주고 있는 이 프린트물도 그런 관점에서 갈래 또는 소갈래 또는 장르 개념에서 접근한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쭉 사람들은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법도 읽어야 되고, 해법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좀 덧붙이기도 할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떨 때는 그냥 막 읽어 나가기만 해야 될 만큼
바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시간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학을 다 하기에는. 특히 해법을 2권 다 봐야 되고, 고전, 시가, 산문, 그죠? 다 봐야 됩니다, 올해.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죠. 근데 뭐 중요한 걸 중심으로 쭉 보다 보면 어영부영 또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전 음문 이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된 내용이 이민희 선생 등이 지은 깊고 넓게 읽는 고전문학 교육론이라고 하는 창비교육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본 적 있나? 이 책이 무지 좋았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고전문학 교육론이 나왔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제는 고전도 이렇게 재밌게 쓰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더 믿음이 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이 나온 것도 제법 오래됐거든요. 이제 제법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개정판이 나오거나 더 좋은 책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이렇게 재밌게 쓰는 글이 쓰는 이 내용을 뛰어넘을 만한 내용이 아직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10수년 전에는, 이름 알려주죠. 고전산문교육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고전산문교육론, 고전소설교육론. 그죠? 그 소설이나 산문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 책이 있었고, 시가 쪽은 그 당시에는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맞죠? 나오지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떤 좀 괜찮은 내용들, 책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문학사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전 시가 쪽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뭐냐면 문학 교육을 위한 고전 시가 작품론이라는 책이 사회평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책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고전 시가도 이렇게 재밌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긴 해도 고전 시가를 공부하려면 그 문학 교육을 위한 고전 시가 작품론을 꼭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 중심으로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 봐야 돼요. 어쨌든 내용도 좋고 새로운 해석도 있고 그럼 해석의 다양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러면서 뭐랄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죠? 해법과는 또 다른 성격이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고전 시가 쪽에 문제를 낼 때는 나도 모르게 이 책을 기준으로 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좋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고 이 책도 조금 더 수정을 보완해서 새로운 정보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산문 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영락에서 나왔던 그죠? 고전 소설 교육론이나 고전 산문 교육론이 그때 두 책 중에 고전 산문이 먼저 나왔나 고전 소설이 뭐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앞에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왔거든요. 저자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책의 구성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책들도 정말 좋아가지고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그 작품 속에 그런 책들 보는 그 책의 어떤 문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지 알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여담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전에 객관식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룹 스터디 때 주로 뭘 많이 봤냐면 한국문학 동사를 봤었거든요. 한국문학 동사를 3권까지만 보게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한국문학 동사를 읽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고전소설 교육론이나 고전산문 교육론을 읽게 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 책을 읽어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죠? 아니 문체나 이런 것들 보면 고전소설 교육론이나 고전산문 교육론이 더 쉽게 써져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그 책을 못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왜 우리가 늘 쓰는 말인데도 딴 나라에 가 있다가 있잖아. 딴 나라 말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기존에 쓰던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왜? 일종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똘똘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왜 그 당시 고전 소설 교육론이나 교선 산문 교육론을 못 읽었을까? 그거는 한국 문학 동사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한국 문학 동사를 내가 언제 버렸냐면 객관식 끝나고 난 뒤에 서술형 첫 해 시험 딱 치고 그 시험 기출 문제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한국 문학 동사의 시대는 갔구나 해서 더 이상 보진 않았거든요. 이건 접어야 될 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시기별로 기출 문제를 보면 내가 어디에 초안점을 두고 무엇의 중심을 봐야 되는지 대강 초점이 잡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여러분들 중에 한국문학 동사 이런 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 임고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나마 이제 근래에 나왔던 지금 내가 이 프린트물에 있는 이런 내용 중심으로 된 책들을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해법 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딴 책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해법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법의 책이 나오는 텍스트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문학 특강 있잖아요. 그죠? 올해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한 3개년 정도 묶어가지고 거기서 다루고 있는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문체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볼 수 있게끔, 약간, 그네들이 읽어도 별 무리 없을 정도의 문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거나 아니면 요즘에 기출문제 보면 그 문체보다는 좀 더 어렵게 문체가 나오잖아요. 왜? 그죠? 살짝만 손봐서 나온단 말이야, 임용시험에는. 그때를 대비해서 그 작품이 나온 그 원전을 찾아서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훨씬 더 공부할 때 도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어디서 찾아야 될지는 내가 딱히 뭐 말하기는 쉽진 않은데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시중에 나가보면 여러분들 고전 산문이나 고전 시가와 관련된 또 다른 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학 특강에 나오는 작품 중심으로 이 해법 말고도 있잖아요. 그죠? 좀 꾸준히 읽어서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전은 그 어휘가 어려워서 문구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낱말을 좀 암기해가면서, 뜻을 암기해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철류의 뭐 관동별공이나 사미인공이나 송미인공이나 하는 그런 누구나 언제나 항상 봐왔던 그런 작품에서 점점 멀어져야 고전을 제대로 공부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싹트게 되었어요. 언젠가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생각은 다릅니다. 어쩌면 공부를, 고전을 공부할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런 작품부터 먼저 읽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제가 그 관농배국을 따로 정리해서 준 적도 있는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죠?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한 게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걸 찾아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관동별곡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학 특강에도 실리고 있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지는 그런 작품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유효한 생각이고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거 있잖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나온 지금 문학 교과서나, 고등학교 공통국어나, 여기 찾아보시면,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 작품들을 다룬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작품들을 찾아서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출제 근거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나온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런 교과서가 나오면 꼭 그 교과서의 어딘가에 실려있는 작품이 시험에 나오는 것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해법은 당연히 기본으로 봐야 될 이야기겠지만 문학 특강 한 3개년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너무 구석에 있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문학 교과서라든지 그 공통국어에 나오는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작품도 있네 싶은 거 있으면 뭔가 인연처럼 만나서 그런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분석하지 못한다면 교사인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 정도라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봐 나간다면 우리가 7월, 8월은 여러분들이 작품을 선정해 주는 걸 가지고 또한 2달 정도 그룹 스터디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작품을 선정해 주면 그때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한번 그렇게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 특별히 질문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 하고 우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가면 해법이 새로 싹 개정돼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교과서는 올해 나왔으니까. 그러면 해법이 새로 나오면 우리가 다른 책을 내가 보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 해법이 새로 개정되어 있지 않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그 교과서 내용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걸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합니다. 그렇다 해서 고전이 개정 교육과정이 나온다 해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고 할 가능성은 많지 않잖아요. 왜? 그죠? 새로운 작품들은 좀 등장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좀 줄일까 말까 필요 없는 부분 빼버릴까 이 별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일단 기존에 여러분들 중에 이 수업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보면서 내가 고전 시가나 산문에 대한 이해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이야기합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겠고 처음 보는 사람은 좀 열심히 읽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아까 소개했던 책들 있잖아요. 그죠? 그 책들을 같이 펼쳐놓고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요약집이다 보니까 부분 텍스트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총론 가볼게요. 이거는 총론은 전체적인 내용을 쭉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장르 특성부터 볼게요. 자, 시가는 시와 가의 합성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문자로 구현되는 시와 일정한 곡조에 얹어 부르는 노랫말을 포괄하는 의미가 바로 시가입니다. 또한 시가는 우리의 말로 불리고 우리의 글로 기록된 일련의 노랫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와 노래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 시의 기원은 노래에 있습니다. 있으나 문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시의 성립 이후 양자는 분리되어 시는 주로 상층 기록 문학으로 남고요. 상층 기록 문학. 노래는 하층의 구비 문학으로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대 이후 우리 민족들은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문학사를 구성하게 되면서 자국어라는 표현 언어와
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문학 작품의 보유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문학사 논쟁에서 자국어가 뭔지 알죠? 우리말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문학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 문화적 우수성이 입증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기의 조건상 한국 문학의 영역 내에서 한문으로 쓰인 일체의 작품들을 제외하게 되었고, 그 자리를 시조, 가사 등 일련의 국문시가 작품들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문으로 된 것이 우리 문학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상이 있었고요. 그죠? 심지어는 한문으로 된 것은 우리 문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를 거치면서는 한시를 위시한 일련의 한문시가 작품들과 민요를 위시한 구비시가 작품들이 시가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민요도 이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시를 제외한 제반 갈래의 작품들이 노래의 형식으로 존재해왔던 까닭에 시 대신 시가라는 개념으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시가라는 개념이 등장이 된 겁니다. 됐죠? 보통 이제 이 내용을 언제 여러분들이 다루냐면 고등학교 문학에서 다루는데, 그죠? 고등학교 문학에 보면 문학사에 대한 이야기 있고 문학의 갈래에 대한 이야기도 교과서에 다루게 되거든요.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한 권 구해가지고 있잖아요. 문학 교과서를 구해서 그 부분 갈래와 문학사화에 대한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본문 내용을 꼭 꼼꼼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정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정리가 진짜 잘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시가와 율격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격이란 일정한 선형적 구조를 갖추고 반복 지속되는 소리의 질서입니다. 그러한 질서는 해당 작품의 시적 미감을 더해주는 동시에 특정 작품이 속한 문학권 내에서 준수해야만 하는 암묵적인 규약입니다. 율격의 유형은 음양율격과 음소율격으로 이분되면서 전자를 뭐라 그럽니까? 음양, 음수율이라 하죠. 후자는 강약, 고저, 장단율 이렇게 포함됩니다. 당연하게도 율격은 각 민족의 언어적 특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영시는 액센트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강약율에 해당하고, 한시는 성조를 율격 형성의 자질로 삼고 있습니다. 한시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성조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시를 짓는 사람들도. 그래서 중국의 그 성조와 관련된 책자를 있잖아요. 그죠? 큰 도포자락에 늘 넣어 다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조를 그 도포자락에 넣어뒀던 옥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꺼내놓고 확인해 가면서 한시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어렵죠. 우리에게는. 우리 시가의 율격 유형은 음보율입니다. 음보란 소리마리를 의미하면서 동사적인 분단과 율격상의 분절에 의해서 뚜렷한 경계 표식을 갖습니다. 곧 음보는 한국 시가 율격의 기본 단위가 되고, 음보의 경계가 통사적인 경계와 반드시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보가 지닌 길이가 동일하다고 할 때 해당 음보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수의 음절들은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 일정한 변화를 감당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과음보일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좀 빠른 속도로 읽어야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소음보일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기계 늘려서 읽어야 되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곧 소음보와 과음조인 경우 평음보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변화를 감당하는 것이다. 이 되어 있습니다. 평음보입니다. 평음. 자, 개감 및 역사적 전개입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고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문학은 구비의 방식으로 전승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이미 제의적 서정과 더불어 사람살이의 여러 소망과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서정가요 또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지가나 공무도화가나 황조가 등 한역의 형태로 남아 전해지는 작품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국이 건국되고 한자가 전래된 뒤부터 우리의 문학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류층이 한시를 창작하게 되었고 향찰이 마련되면서 우리말 노래인 향가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향가의 주된 작가층은 승려와 화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세계의 의미 단락과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 서정적 완결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19제 향가의 경우 형식상 후대의 시조 형식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한문학이 번성하게 되고 향찰과 같은 우리식 표기체계는 현저하게 위축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말 노래는 민간의 영역으로 이전되었죠. 민간. 향가는 고려 예종 때의 도의장가를 끝으로 소멸하고 일부 고려 소교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 시기의 시가문학은 고려 소교와 경기체가가 남아있습니다. 소교, 고려가요. 요즘에는 소교란 말이 부릅니까? 고려가요란 말이 불러요? 가요라는 이름 많이 부르죠, 그죠? 속이 갖는 약간 속스러운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려 소교는 민간의 노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고려 소교가 지닌 형식적 다채로움, 그러니까 삼음보의 율동적 리듬이 있고, 삼음보의 율동적 리듬의 분연, 그죠? 분연을 통한 노랫말의 자유로운 확장, 유려한 여음구 등은 바로 민간가요가 지닌 역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체가는 크게 보면 두 구절로 나뉘잖아요. 그죠? 전대절. 전대절의 율격적 반복과 후소절의 전환 형식에 맞추어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수직이라 하잖아요. 그죠? 주관적 의미를 환기하는 특수한 형식을 통해 한시로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상층 정서의 일부분을 감당해냈습니다. 조선시대 시가관례는 여러 가지 변모를 겪게 되는데 전대의 노래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비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노래 양식들이 생성되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한글이 지대한 역할을 하였는데 무엇보다 악장의 대표작인 용비어천가가 한글 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조가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간결하고 평이한 형식이지만 고도의 서정적 긴장을 담아낼 수 있는 시조 특유의 형식적 특징은 사대부의 미의식에 부합하여 그들은 한시만으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감흥과 정취를 시조에 담아서 노래했습니다. 조선 전개에는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유교적 이념과 규범을 노래하거나 자연 속에서 논일며 심성을 수양하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중인층 가객들이 나오죠. 그죠? 의 등장과 함께 시조를 둘러싼 여러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작자층과 향육층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럼 소재와 주제도 크게 다양화되었습니다. 또한 평시조의 정형에서 벗어난 사설시조가 유행하여 평민적 익살과 그런 분방한 체험과 감정을 다룸으로써 조선 후기 문학사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사의 경우 조선 전개는 주된 담당층이 사대부였던 까닭에 강호 자연과 연군 지정, 그죠? 강호 자연과 연군 지정을 노래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극인의 상춘곡이나 송순의 면왕정가가 전자를 대표한다면 정철의 사미인곡, 송미인곡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큰 변화를 보이는데 한글을 매개로 한 문학행위의 저변화가 가사갈래 특유의 양식적 개방성과 만난 데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의 가사는 작자층이 다양해지면서 작품 계열 또한 여러 계열로 분화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확대, 여성 및 평민 작자층의 성장, 주제와 표현 방식의 다변화 등이 이루어집니다.
조선시가 관련의 거시적 양식, 변화, 양상을 향유층의 대폭적인 확대와 그 다음에 소재 및 주제의 다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러한 변화의 정점에 뭐가 존재한다? 요즘 뜨고 있는 게 잡가입니다. 잡가. 전라던 여러 시가 양식에서 자양분을 흡수하여 잡박하게 버무려낸 잡가는 철저하게 통속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사회의 최하층에 이르기까지 열렬한 향유층으로 보수하였습니다. 그래야 20세기 초반 근대식 극장과 유승기 음반의 보급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중가요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정년이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가 있었죠, 그죠? 본 적 없나요? 정년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것도 따지보면 그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작가가 있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그 정년이라는 드라마는 그 당시에 우리의 노래와 그죠? 서양의 어떤 연극적 행위가 같이 버무려지면서 그 다음부터 뭐로 나온 거예요? 영화. 한 편에서는 영화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한 편에는 연극으로 나오고 또 한 편에서는 전문 예능인으로 나오고 그죠?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게 딱 중간에 정년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이 소재가 되어서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그 분야, 흔히 말하는 작가 쪽에서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쪽이 그렇게 이제는 옛날에 낡은 기존의 정형화된 틀에서 좀 벗어난 새로운 연구 분야가 생겼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쪽이 앞으로는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려 시가의 대표적인 우리가 짧게 본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학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프린트는 주지 않았는데 고전 산문을 보면 고전 산문도 앞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다루거든요. 다음에 고전 산문 다룰 때 이 부분은 고전 산문 교육론이라는 책을 보면 도움이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보면 예시대의 문학과 소설을 다루면서 우리 문학 관례가 설화에서부터 해서 어떻게 한문이라든지 한문문학이라든지 구비문학을 보습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버무리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전 시가의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면 문학사 전체에 대한 이해를 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순서를 쭉 한번 봐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처음이라 볼 수 있죠. 따지보면 고대 가요부터 해서 향가, 그다음 고려 소교 이렇게 경기체가 이렇게 쭉 다루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정리된 게 가사부터 해서 잡가까지가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시가 부분 그렇죠, 그죠? 잡가까지일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다루어지고 내용상을 본다면 시가보다 산문은 몇 배로 많습니다. 자료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거든요. 이 시가가 보면 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산문 한 서너 배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문이나 시가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고민해 가면서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고전 산문 쪽은 아직도 장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많고 너무 이제 다루는 분야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양을 불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라서 내용은 이와 같은 정리된 자료의 내용은 시간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걸 미리 이야기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다른 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기가 좀 어중간해서 이 정도 하고 두 번째부터 해서 시간을 좀 늘려서 오늘 할 분량은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맘때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가 고전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하고 계획을 좀 세워보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고전은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답이 정해져 있고, 그럼 고전은 텍스트를 읽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읽지 않으면, 고전에 대한 주변적인 이야기를 얼마인지 내가 암기한다 해봐야 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시간 나면 언젠가 한 번씩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한테. 옛날에 내가 안 봤나? 응? 안 봤어요? 한 기억이 나는데, 예전 내가 정리했던 걸 여러분들 보여주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자료집을 지금도 들고 있는데, 그 자료에 많은 내용들이 장르 위주로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런 자료보다 내가 정리했던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지금 세월이 얼마나 몇십 년 흘렀잖아요. 그죠? 몇십 년이 흘렀지만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에 대한 정리는 내가 정리한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지금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한 번씩 읽어보고, 내가 정리해놓은 자료집 있잖아요.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한가가 궁금하잖아. 왜? 궁금하면 한가와 관련된 책만 그 당시에 나왔던 책이나 책은 다 지었어요. 진짜. 밑줄 짝짝 끄가면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소제목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새로 또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가가 있다면 한가에 대한 웬만한 내용은 다 정리되어 있죠. 고전 산문하면 판소리가 있다면 판소리와 관련된 책이란 책은 다 읽고 난 뒤에 나름대로 새로운 제목을 소제목들을 정해가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훨씬 정리가 잘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작품은 어떻게 했냐면, 특히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간단한 것들은 내가 일일이 공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죠? 옛날에는 삼국 노트를 쓰기를 좋아했는데, 있으면 이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텍스트를 이쪽에 붙이고, 그러면 이쪽에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써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필 같은 걸로 이 텍스트를 있잖아요. 하나하나 사선을 그어가면서 분석을 했죠. 뭔지 알겠어요? 사선으로 그어가면서 분석하고요. 모르는 단어는 사선 찾아가면서 밑에 정리해가고. 그리고, 그때는 해법이나 이런 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텍스트와 관련해서 이해할 때 도움되는 내용들은 일일이 옆에 다 기록을 남겨놨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어요?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텍스트를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걸, 어떻게 다 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안 해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안 한 사람은 저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나는 해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특히 이맘때나 여름에 공부하기가 진짜 좋죠. 시원한 데 들어앉아갖고 있잖아요. 저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특히 고전은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거는 텍스트가 너무 긴 거는 복사를 다 했습니다. 때로는 축소하기도 하고요. 복사해가지고 일일이 다 붙였어요. 이렇게 한쪽에 다 붙였습니다. 붙이고 그 붙인 내용에다가 또 일일이 사선을 그어가면서 다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굉장히 좋은 자료집이 되는 거죠. 그죠? 나만의 자료집이 되죠. 그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은 꼭 그래야 된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삼아서라도 그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히 자기 것이 된다. 임고 공부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굉장히 많이 합격한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합격한 사람들이 물론 합격 안 하고 떠나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뿌듯해하는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다들 하나같이 자기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했어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죠. 나는 이 정도는 했다고. 알겠어요? 진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대충 그냥 이런 책들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남들이 주는 자료 보고 그거 가지고 공부해서 내가 합격했다 이렇게 말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그렇게 한다 해서 합격 못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고 합격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한결같이 그 사람만의 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보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귀한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 양 있잖아요. 뿌듯해하고 있죠. 마치 그 수십 년 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내가 그건 딴 건 버려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뭔지 알겠어요? 대학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필기해 놨던 노트를 내가 진짜 몇 년 전에 버렸거든요. 내 아내가 맨날 그 잔소리하는 바람에 그 아직도 들고 있으면 지저분하지 않냐고. 보물도 아닌데 막 나한테 자꾸 그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다른 거 다 버리면서도 그 교양 때 들은 노트까지 다 들고 있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언젠가 보겠지 생각하면서. 근데 임고 공부하면서 내가 정리해 놓았던 특히 고전은 지금도 버리지 못해요. 너무 아까웠어. 그 내 노력이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시간 나면 내 다음 주라도 꼭 들고 와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물론 꼭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자부심이지.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기만의 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했어 하는 거. 그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 고전 시간은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했고요. 사선 쫙쫙 끄가면서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그 토를 다 달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지는 그 당시에는 객관식으로 된 자료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같은 것도 옆에 적었습니다. 도움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고전 산문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전 산문 장르를 철저하게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만큼 알뜰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료집을 읽어보면 내가 옛날 공부했을 때 봤던 내용들 중에 빠진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너무 많습니다. 고전 시가도 그렇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내가 느끼죠.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 봤을 때 그 많은 책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해석들 그러면서 용어들 이렇게 바꿔 쓰네 요즘에는. 이제는 이런 용어들에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료집을 딴 데서는 구할 수 없거든요. 고전에서는 꼭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스스로 만들어 보기를 꼭 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예전에 해법 나오기 전에 있잖아요. 해법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은 아니죠. 해법이 나와 있을 때 해법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하기 싫으면 이거라도 해라 라고 하면서 권한 게 있죠. 문학 자습서라도 한 권 읽어봐라. 알겠어요?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문학 자습서 읽을까요? 하길래 내가 어떤 걸 읽어도 상관없다. 단지 그 문학 자습서를 읽을 때는 1쪽 딱 처음부터 해서 표지부터 해서 마지막 표지까지 다 읽어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문학 자습서 한 권 읽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요. 미안하지만 문학 자습서에는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학과 관련돼서 공부해야 될 걸 다 다루고 있다니까요. 그게 교육과정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자습서에는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나 문학이 정말 공부하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법 4권 보기 귀찮으면요. 문학 자습서 한 권을 처음부터 다 보시라니까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대신 꼼꼼하게 봐야 돼요. 꼼꼼하게. 거기 보면 그냥 일반 교육과정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도 있지만 문학 자습서에는 그 자습서를 쓰는 사람들이 그 작품이나 그 장르와 관련해서 알겠어요? 문학 이론과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더 보태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딴 책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려면 그렇게로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 인강 듣고 있는 분들 중에 1, 2월까지는 안 하고 3, 4월 안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특히 더 권하고 싶어요. 어떤 출판사에서 나왔든 상관없이 문학 잡서서를 꼭 구해서 보라. 되도이면 많이 알려져 있는 문학 교육이나 문학 분야에서 국어교육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의 문학 잡서를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면 뭔가 개안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아, 문학이 이런 거였구나. 아시겠어요? 못 보죠? 이렇게 말해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은근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처음부터 각오를 다져보세요. 내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봐보겠다. 그러면 느낌이 완전 새롭습니다. 아마 시간 간 줄 모르고 문학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다가 틈틈이 시도 읽고 분석하고 소설도 읽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에 기출문제에 여러분들 알죠? 이 박일로의 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태평사가 나왔나? 박일로의 누앙사가 나왔나? 누앙사가 앞부분이 나왔지. 그 해법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사람들이 무지 어려워했습니다. 왜 어려워했는지 압니까? 해법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해법식으로 굉장히 쉬운 것들만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봐서 그런데 막상 누앙사의 다른 부분이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더라고 다들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무렵부터 해서 고전 시가는 해독 쪽에 좀 치우친 느낌이 있어요. 좀 그런 느낌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전 시간에 해독을 해야 돼요, 이제는.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을 못해서 고전 시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해독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왕 여러분들 정리할 것 같으면 30 노트에 정리하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30 노트에 정리한 거잖아요. 30. 그죠? 이거 30 노트 보면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내지 많이 팔거든요. 내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파일을 빼고 무거워서 안 들고 왔는데 이게 링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한 5cm 정도, 4, 5cm가 좋습니다.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냐면 이게 필요 없어 내가 잘못 정리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됩니다. 그냥 찢어서. 또 새로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끼우면 되는 것이죠.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 그 뒷장에 바로 또 하나 더 30노트 그 뒤에 있잖아. 파일, 내지를 한 개 더 넣으면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굉장히 공부할 때 좋습니다. 일반 공책에 공부하지 마시고 제발 30 파일을 꼭 사세요. 내지를 못 사겠으면 그냥 A4지 한 묶음 사가지고 있잖아요. 펀치로 찍어가면서 하나하나 채워 나가면 뿌듯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됩니다. 참고로 내 쓸데없는 얘기까지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면서 5, 6월도 열심히 좀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